안녕하세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장문의 기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대기업에서 22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선택했고 이후 자영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유행을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어떻게 한 가정과 한 인생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름과 일부 지명은 개인 보호를 위해 바꾸었지만 수치와 흐름은 사실에 가깝게 적었습니다. 2021년 3월 저는 만 47세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대기업 생산기획팀에서 정확히 22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해 초 인사팀으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매출 감소와 해외 공장 이전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직급은 차장이었고 마지막 연봉은 세전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세후로 계산하면 약 7,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명예퇴직 조건은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미사용 연차 정산금을 모두 합쳐 세후 약 3억 2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조건 제일 좋을 때입니다. 다음 분기엔 이 정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어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 학원비 고지서와 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신 결정이면 따를게요. 대신 이후 계획은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비교적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영업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 직후 2달은 해방감이 컸습니다. 평일 오전에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이 낯설고도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함께 커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3억 원대 잔고는 많아 보였지만 아이 둘의 교육비와 아파트 대출,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결코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탕후루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번화가를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형형색색 과일이 설탕 코팅에 반짝이고 있었고 가게 앞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요즘 진짜 인기예요. 친구들 다 먹어봤어요. 딸의 말에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딸기 탕후루는 4,000원, 샤인머스켓은 5,000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유튜브를 켰습니다. 탕후루 창업, 탕후루 월 순익, 탕후루 대박 같은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월 매출 1억 원, 순이익 4천만 원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엑셀을 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몸에 밴 습관대로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딸기 한 팩은 평균 8,000원이었고 보통 팔꼬치가 나왔습니다. 꼬치와 설탕, 포장재를 모두 포함한 개당 원가는 약 900원이었습니다. 판매가는 4,000원이었습니다. 개당 마진은 3,1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루 300개만 팔아도 매출은 120만원, 한 달이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창업박람회에 갔습니다. 탕후루 프랜차이즈 부스는 유독 붐볐습니다. 상담 직원은 단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이면 거의 실패 없습니다. 요즘은 유행입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대신 개인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가맹비와 로열티가 아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인터넷과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레시피와 장비 정보를 직접 수집했습니다. 점포는 초등학교와 학원가 사이에 있는 8평짜리 1층 매장이었습니다. 권리금은 없었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녁 되면 애들로 꽉 찹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바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처음엔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파스텔톤 벽면, 네온사인, 포토존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비용은 3,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계와 집기 구입에 1,200만 원, 초도 재료비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총 투자금은 약 6,9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6월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 가게 바닥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픈 첫날 매출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35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사장님, 설탕 다시 끓여야 해요. 딸기 다 나갔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매출은 7,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건비 1,200만 원, 임대료 180만 원, 재료비 2,200만 원을 제하고도 순이익은 약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한 군데 더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호점을 오픈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했고 월말 정산을 할 때마다 3천만 원 안팎의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1년에 한 번 받던 성과급을 한 달 만에 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주변 사람들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탕후루 한다고요? 요즘 그거 진짜 잘 된다던데요. 그 말들은 제 판단을 더욱 확신으로 굳혀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최소한 몇 년은 갈 안정적인 아이템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처음 2호점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재료를 납품해 주던 과일 도매상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탕후루 가게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자리 빨리 잡으셔야 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다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엑셀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1호점 실적을 그대로 복사해 2호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매출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6천만 원, 순이익은 최소 2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건 거의 복사 붙여넣기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호점 자리는 1호점보다 더 좋은 상권이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이었고 근처에 중학교 2곳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조건은 그만큼 더 비쌌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해보려고 해. 잘 되면 거기서 멈출게.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만 안 하면 돼. 2호점은 2021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 달 매출은 9,200만 원이었습니다. 1호점 매출은 여전히 7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된다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1억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매장에서 월 1억 6천만 원이 찍히자 그 숫자가 곧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3호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출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운영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았습니다. 그때 금리는 연 5.8%였습니다. 3호점은 상권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1호점과 2호점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직원 수도 늘어났습니다. 점포당 최소 3명, 총 9명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월 2,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조금 줄었어요. 매니저의 말에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날씨 때문일 거야. 겨울 오면 다시 늘어. 하지만 줄은 점점 짧아졌고 회전율도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간식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저는 4호점과 5호점을 거의 동시에 계약했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만두는 순간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호점 월세 180만원, 2호점 월세 250만원, 3호점 월세 300만원, 4호점 월세 280만원, 5호점 월세 320만원, 월 임대료만 1,330만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총 15명으로 늘었고 인건비는 월 4,8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정비만 계산해도 월 6,5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매출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버티면 다시 올라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숫자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5호점까지 모두 문을 연 시점은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매장 5곳, 직원 15명, 거래처 수십 곳. 주변에서는 여전히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된다면서요. 역시 결단력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숫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월 매출 총합은 한때 2억 원을 넘기도 했지만 2022년 가을부터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5개 매장을 모두 합쳐도 1억 5천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월 고정비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료 총합 1,330만 원, 인건비 약 4,800만 원, 4대 보험 및 세금 약 620만 원, 공과금, 카드 수수료, 소모품 약 700만 원, 고정비만 매달 약 6,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가 매출의 약 30% 수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최소 월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달 3천만 원 안팎의 적자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돈이 남아 있었고 매장 중 몇 곳은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적자를 조정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만 조정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탕후루 판매를 제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설탕 과다 섭취에 대한 기사도 연일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애들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직원들의 보고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메뉴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일 컵, 저당 탕후루, 마시멜로 탕후루를 추가했습니다. 추가 인테리어와 메뉴 개발 비용으로 또다시 수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매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켜지 않아도 오늘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이 울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아? 가게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대답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2023년 초 저는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1억 2천만 원, 연 7.2%, 카드론 6천만 원, 운영자금 대출 8천만 원,
총 차입금은 2억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25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폐점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접는 순간 실패가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문을 닫은 것은 5호점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연 매장이었고 매출도 가장 나빴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문 닫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날 가게 셔터를 내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닫는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더 조여왔습니다. 남은 매장들이 위약금과 적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뒤 4호점, 다시 2달 뒤 3호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때마다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났고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원 급여를 주기 위해 개인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번 달 월급 조금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항상 괜찮다 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남은 2개 매장도 사실상 적자 상태였습니다. 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개인 파산과 회생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담 끝에 개인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총 채무액은 약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적는 칸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가정도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혼자 결정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결과가 나온 것은 2024년 11월 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 결정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하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 났어. 파산 선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가족 회의라는 이름으로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첫째와 중학생 둘째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동안 정확한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하던 가게들 다 정리됐어. 그리고 빚도 정리 절차에 들어갔어. 첫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이사 가야 해?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 둘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원 안 보내는 거야? 그 말에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쉬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미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의 대화는 모두 돈으로 귀결됐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지출이야? 이번 달 카드 한도는 얼마 남았어? 왜 이런 건 미리 말 안 했어? 아내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괜찮다 했잖아. 아직 버틸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혼자 결정한 게 화가 나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첫째는 집에 와서 방으로 바로 들어갔고 둘째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가면 돈 많이 들어? 그 질문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기대를 접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사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왔고 같은 조건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면 계속 그때 일이 떠올라. 그 말 이후 우리는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서로를 피했습니다. 몇 달 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고 그 후 이혼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난 같은 선택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업 실패보다 더 큰 실패는 가족에게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빚은 사라졌지만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행과 숫자만 보고 선택했던 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멈추는 용기가 시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일이 끝난 지금에서야 저는 비로소 제 선택들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파산도, 가정의 붕괴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벼락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판단들이 작은 성공에 가려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외면한 채 계속 앞으로만 가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유행은 숫자를 보여주지만 책임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탕후루는 분명 한때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고 1호점의 성공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행은 언제든 끝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과 대출, 직원 급여, 그리고 가족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고 매출이 아니라 최저 매출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잘 될 때의 숫자는 누구나 계산합니다. 그러나 장사가 안 될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그때의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확장은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매장이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고 책임과 고정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멈출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확장은 결국 멈출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셋째, 가족에게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공유해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책임은 미화되기 쉽지만 그 결과는 가족 모두가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행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는 있어도 인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유행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비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같은 길을 가려는 누군가가 잠시라도 멈춰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